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재가와 사울입니다. 오늘 목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듣기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도관산에 대한 일본 내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조선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일본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의 기본 입장은 사도관산의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강제징용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강제징용이 있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 전쟁팀을 꾸려 일본의 자랑과 명예를 지켜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관산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 역사서나 당시 관산을 운영한 사도광업소가 작성한 자료에 기록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그런 주장과는 크게 다릅니다. 마을 역사서에 따르면 사도광업소는 1939년 2월에 처음으로 조선인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너무과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조선인 모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내지인, 즉 일본인, 관내 노무자 중에 규패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 출간 선족이 점처럼 늘지 않는 데다 내지의 젊은이들을 잇따라 군대에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규패는 관산을 체결할 때 나오는 소견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폐질환입니다. 사도관산의 모속에는 석영이 많이 함유돼 있어 노동자들이 규패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규패로 인한 인력 부족을 조선인 노동자로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동기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광업소는 1940년 2월부터 42년 3월까지에만 6번에 걸쳐 1,005명의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했는데요. 사도관산 조선인 노동자의 처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사도광업소가 1943년에 작성한 반도 노무 관리에 대하여라는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43년 5월 자료를 보면 조선인이 주로 맡은 일은 바위에 구멍을 뚫는 차감이나 기둥 등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지주 작업이나 운반처럼 주로 갱내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관산에 전사한 관계자는 내지인 노동자들은 주로 해안에서 자갈을 수집하는 작업에 종사했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갱내 체결 작업은 주로 조선인이 맡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조선인이 일본인과 대등했다거나 차별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 면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하는 팩트와 거리가 멉니다. 조선인 노동자도 일본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나이, 경험, 업무 종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책정한 단가에 따라 급여를 받았고 급여 외에 각종 상여금이 부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자는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무래도 조선인에게 불리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또 노동자들은 식비와 침구를 위험비, 작업에 필요한 물건마저도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축 잔여라는 이름으로도 급여에서 돈이 건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수중에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선인 노동자는 원래는 2, 3년 일하고 귀국하기로 계약을 하고 사도관산에 왔지만 사측은 조선인 노동자를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1943년에 사도광업소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는 극가적 필요성은 충분히 헤아려 어떻게든 저는 계속 일을 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반침이 연시돼 있습니다. 사측이 작성한 관리 반침에는 도만 반지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조선인 노동자는 미쓰비시 광업 노사협조기관인 교화가이, 방관반민기관인 관산통제회,
그리고 특별거등경찰이라는 새 기관의 촘촘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작성된 자료와 마을 역사 기록 등을 볼 때 조선인 노동자 동원이 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강제 노동에 가까웠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이 없었다거나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는 말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국회 토론 등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유물로 시기를 한정해 유네스코에 추천했기 때문에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사도간산에서 벌어진 일을 무시한 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는 것은 조선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혹사한 역사를 전당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사도간산의 역사는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되기 전부터도 착취와 억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간산 채글이 본격화된 것은 1542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일본인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단명했다고 합니다. 1943년부터는 관산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 노동자, 부인에도 동원되었습니다. 사도 관산을 소유한 미쓰비시 강업이 운영한 다른 관산, 예를 들어 홋카이도 미쓰비시 미바이 탄광에서도 일본인 조선인,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에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노동사를 무시한 채 관산의 과학 기술 역사에만 주목해 일본의 귀중한 유산 응원하며 찬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사키의 군함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은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의 역사를 밝히고 기억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도 진실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에 사도관산 문제에 주목해 조선인 문제에 대한 논문을 쓴 히로세 데이소 교수를 비롯한 학자, 언론인, 시민들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본 국가가 저지른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며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1960년부터 80년대에는 탄광 노동조합이 전쟁 중에 노동 실태를 밝히거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운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운동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 특히 미쓰비시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 조건 문제와 더불어 과거사까지 꼬집으며 운동을 건설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향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의 노동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움직임을 돋는 작은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